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3%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리밸런싱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재분배되고 첫 장이 열렸습니다. 그 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90억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2,3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0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26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열심히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리밸런싱 이후에 첫 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61선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음봉으로 나왔고요. 이번 주 이제 수목금 3일 정도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리밸런싱 이후에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의 저점 라인이 아래로 더 눌러지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에 잠깐 들어왔던 물량도 오늘 680억으로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정도 해서 그대로 뱉어냈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탈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 그 나머지 투자자 크게 움직임 없었지만 확실히 수급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수 방어 차원에서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693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가까이를 매도했죠. 그래서 어제 이 2% 가까이, 3% 가까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 하락폭을 메워주기에는 약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이틀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채 지금 도달하지 못한 채로 이격을 벌리면서 L자로 코스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전 저점보다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코스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하는 듯 했지만 그대로 다시 이탈하면서 오늘 2천억 가까이를 쏟아냈고요. 기관 투자자는 사실 260억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어제 매수했던 물량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물량이었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탈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흐름이 지속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는 44,700포인트고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와 너무 다른 패턴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연중 최저치를 가고 있지만 다우는 연중 최고치를 계속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19,000포인트로 사실상 거의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케이와 상해종합도 코스피와 유사하게 약세를 보였고요. 니케이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상해종합도 최근에는 약한 모습입니다. 환율은 좀 떨어졌지만 3원 정도 떨어져서 1397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400원 근처에서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듯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부터는 지금 1390원 아래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요. 계속 상방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이제 이 방어가 실패되었을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점점 이렇게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좀 이제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움직임들이 우리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떠나서 기준금리가 너무나도 차이 납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높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 12월에 FOMC에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 전망이 지금 커지고 있죠.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한국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섣불리 한국이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떨어뜨릴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물가가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내수 침체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있고 고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차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들도 하나둘씩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롯데그룹과 같은 그런 이 큰 그룹들도 유동성 위기를 의식한 듯이 급하게 매각을 시작합니다. 자산들을.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위기를 예상한 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 미국 증시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쯤 다시 올리고 떨어질 때쯤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한 모습이고, 니케이 선물은 하락 1.1%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달러에 의한 미국 증시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편중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채권금리는 다행히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4.3%대로 조금 잡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고점 찍고 좀 내려가는 듯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3.6%대까지 떨어졌던 때보다 빠르게 올라왔죠. 아직도 7%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려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니 당연히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환율도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천연가스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부담스럽게 이제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100원 하락해서 4.97% 하락했고요. 21,5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를 꽤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 상승분을 꽤나 반납을 했죠.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는 줄었고요. 21,1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밸런싱 다음에 있는 첫 장이 열린 거고요. 그 첫 장에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780만 주로 전날과 유사했고요. 지금 보시면 1,200원 정도 올렸던 11월 22일의 상승분을 오늘 그대로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의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11월 22일에 예상이 되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첫 장이 열린 상황인데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 이전에 8월에도 나왔었고 5월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에 가까워졌을 때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그대로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장에서 크게 뭐 변동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MSCI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호재로 올라가는 주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부근에 위치하는 것까지는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 방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옵션 만기, 리밸런싱 이러한 이벤트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최근에는 22,000원 도달했다가 떨어졌다가 도달했다가 떨어졌다가 도달했다가 떨어졌다가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1선 근처에서 지금 주가를 횡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특별한 이슈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까지 이제 증시가 열리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12월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1월 말까지에 대한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방향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5% 가까이 떨어져서 급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원도 보시면 JP모건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물량 자체가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간 이제 리밸런싱 전에 좀 바짝 힘을 받던 방산 종목들, 그 다음에 그런 이 전선 관련 종목들, 변압기 관련 종목들, 이러한 이 에너지 인프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불황이어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던졌다라기보다는 잠깐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차익 실현을 내뱉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197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사실 11월 22일에 4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던 것에 일부가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8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사모펀드가 48만 주를 매도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모아왔던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신도 12만 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도 1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보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으로 일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었고 단기 차익성 물량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보합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다시 힘을 주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매도 잔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오늘 126만 주로 전날보다 한 9만 주 정도 감소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고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 특별하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고 오늘도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13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5만 1000주로 8만 1000주가 조금 줄었는데요. 1260만 주 정도로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거래원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자로는 NH투자증권이 37만 주 들어왔고요. 나머지 크게 움직임 없었고 오늘 JP모건과 신한증권이 매도로 잡혔는데 이것도 일회성의 매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호재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 상세는
동일했습니다. 추정 물량 190만 주 매도해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비율 자체는 23.15%로 23%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올랐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 때마다 한 번씩 힘을 주는 모습이 좀 인상이 깊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거의 역사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량을 달성을 할 정도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오늘 이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다 확인했고요.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런 이 핵 협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정부 간에 그런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 체결이었죠.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신뢰 관계가 더 회복이 된다면 우리 산업계와 금융기관의 힘을 합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확보하고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확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아직 뭐 픽스가 된 게 아니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 열린 이 마인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 투자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에 개발비를 대준다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 비용을 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다각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왜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기술에 대한 협력이 기회가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협의해 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미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카메코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캐나다의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룩필드가 아마 51%를 가지고 있을 거고 카메코가 49%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분을 일부 확보한다는 것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카메코라든지 브룩필드와 또 다른 그런 매각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더라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협력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체코 방문단이 60여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게 이제 2주 동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29일에 체코 전 총리와 그 다음에 투자부가 투자청장이 이제 와서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또 둘러보고 관련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 확률이 거의 100%로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보류를 했었는데, 그 수출 계약에 대한 그것을 보류를 했었는데, 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진정서를 기각을 해버렸죠. 그 뒤에 15일 내에 이 항소를 하면 그게 다시 한번 진정에 대한 검토를 들어간다라고는 했는데, 사실 15일이 지난 지 꽤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건은 이미 기각이 되었고,
EDF 건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주목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EDF 건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근본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체코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체코 이 원전을 본계약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 계약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 전력 산업 연합에서 두코바니 원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원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계속 이제 정쟁으로 활용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체코 원전 사업에서 두코바니 원전에서 저렇게 현지화 비율을 의무화 시켰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속 이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현지화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현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될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참여 비중이 65%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 무에서 유로 모든 인원들을 새로 채용하고 모든 인프라를 새로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체코 내에 있는 일부 인프라들을 이미 두산 스코다 파워라든지 그런 관련 협력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현지화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65%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좀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게 뭐 현지화가 된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손해를 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 제작과 납품, 그 다음에 공사 관리겠지만 사실 뭐 크게 이 공사 관리 차원에서는 크게 지금 비중 있게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주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외의 국가들에게 주기기들을 납품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오히려 긍정적인 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확실한 소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원전에 대한 수출 의심, 그런 것들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29일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체코 이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 대한 SMR 프로젝트가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AE에 대한 원전이 조용합니다, 아직. 그래서 5에서 6호기, 7, 8호기까지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연말에 입찰이 진행된다라고 소식을 들었었는데, 최근에 UAE 원전에 대한 소식은 조금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1에서 4호기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납품을 했고, 상호분전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추가 발주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하이크 주단조 공장을 비롯해서 스마트 100 SMR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계속 수주가 되고 있는 LNG 터빈, LNG EPC 쪽, 혹은 이제 다른 이제 큰 건설 공사들, 이러한 것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바탄 원전도 우리나라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핀도 계속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를 규모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베트남도 다시 건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도 있죠. 네, 카자흐스탄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원전 건설에 찬성을 얻었고, 그것을 이제 국제 컨소시엄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스웨덴에 대한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스웨덴도 좀 이제 잠잠한데요. 그런 것들 봐야 되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2025년까지 짓겠다고 했고, 우리가 영국 원전도 월파 원전이 한국전력과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타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소식이 아직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원전 시장만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고, SMR 시장은 또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서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한 영업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또 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와 24년도에만 본다면 대형 원전과 SMR 쪽의 이 수주량이 연매출 수주량이 줄어들어서 조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성이 줄어드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5년부터 28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년부터는 대형 원전에 대한 이 수주량이 꾸준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MR에 대한 수주량이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스터빈 쪽도 이제 늘어나고, 기타 관련 EPC 쪽도 같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큰 수주를 계속 매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28년까지 가면 거의 15조 가까이의 연 수주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올해 이제 6조 가까이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2배 이상 수주량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렇게 큰 수주를 하는 와중에 이익률이 높은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자체로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도 높아지고 이익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이 기업에 대한 ROE가 높아지면서 PER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전체적으로 주식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 NH 쪽에서는 26,500원을 유지했고요. 27,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금 아주 다양한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다들 이제 20% 이상 30%까지도 높여놓은 그런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많은 SM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X에너지 외에 다른 기업들도 지금 회사의 추가 계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계약들이 나올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주목을 해서 계속 가치 투자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장을 주도로 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양이 엄청나게 지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메타, 이렇게 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을 보시면 자본 지출에 대한 금액이 특히 2024년에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많은 비용이 계속 지출될 수 있냐라는 현실성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기대감은 아주 크다. 기대감 속에 우려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이 지출을 했다라고 과거 데이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24년에 특히 그게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수급이 공급 대비해서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실률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수요가 지금 빡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에 대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이제 그 증설에 대한 이 용량 증설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증설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 센터를 떠나서 이제 전력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이 분포도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넓은 땅에서 지금 이제 여러 주에다가 골고루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많이 데이터 센터가 보급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텍사스주에 좀 이 데이터 센터가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텍사스주에서 좀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거죠. 어제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이제 한 7%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28달러거든요. 32달러를 찍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뭐 이제는 10달러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간다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확실한 계약 소식이 언제 들려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주시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원전만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전 외에 이런 이제 수소 전소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동발전이 이번에 당진시 송산면에 9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발전과 그 다음에 300메가와트급의 ESS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을 해서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이제 이런 그린에너지 허브를 협약을 했는데요. 이 건설 주체는 이제 삼성물산이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정해지긴 했지만, 그 남동발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수소 전소 이 발전에 대한 컨셉은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이제 수소 전소 터빈이 연결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제 남동발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서울대 기계연구원 등과 중형급 유연 발전용 수소 전소 가스터빈 발전 시스템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제과제 실증 단지로 아마 저 당진시가 지정이 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LNG에서 수소로 그 모델 자체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납품되어 있는 LNG용 가스터빈들이 수소를 넣어서 수소로 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모델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거를 저장까지 하는 아주 이 수소 순환 경제를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자력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수소라는 것이 폐기물도 없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고 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최적의 에너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지금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그런 이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비중이 높아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수소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질수록 아무래도 많은 에너지원들을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을 주목해서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합병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내일 27일이죠. 27일부터 이제 직접 우리가 반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미리 반대를 표명하셨다면 증권사에서 이제 직접 반대를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위임을 한 거겠죠, 아마. 근데 우리가 아직 반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27일부터 이제 전자투표를 통해서 직접 반대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를 하는 게 맞냐, 찬성을 하는 게 맞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의 그런 이제 두산 밥캣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당금과 두산 밥캣의 장기적인 그런 이제 이득, 두산 밥캣의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 상황을 본다면 현재 이제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에 달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장 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와 이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강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당연히 지금 금리를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많은 이 그룹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죠. 특히 롯데그룹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으로 지명되고 있는 그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많을수록 이제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런 차입금을 단기간에 이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손해이지만 지금 이 단기간에 다가오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저울질을 하면서 적절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